네,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 판결이네요. 내국민 대우 의미에 관련한 2008년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 규정에 하면 수입 상품의 국내 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 등이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상품 또는 국내 상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수입국이 법률, 규칙 및 요건에 의하여 수입 상품에 대하여 국내의 동종 물품보다 경쟁 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고 해석된다. 네. 아까 우리 대법원 우리 서울 서초동 청산에 들어가 보면 그 저울, 한 손엔 저울, 한 손엔 칼을 들었나요?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유와 평등 이 법의 이념이죠. 동종 물품을 전제로 한 겁니다. like product. 다른 물품이면 차별할 수 있죠. 우리 헌법 시간에도 평등의 원칙의 기본이 뭡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건 다르게. 그러니까 동종 물품의 경우에 국내 상품하고 수입 상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국가보다도 동종 물품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조선산업 관련해서 우리 이 조선산업이 세계 1, 2위를 다투죠. 유럽의 조선산업하고 이제 분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상품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WTO 분쟁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사례는 우리 조선산업 관련해서 이제 여러 부실 기업도 있고 해가지고 뭐 정부가 정리를 한다고 하면서 그 부실 기업의 주식이랄지 이런 것을 매입해주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매우 적은 주식을 정부가 특혜적 조치로 매입해준다. 이건 이제 보조금 협정 위반이 되거든요. 정부가 시장 영역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 준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국제통상법 우리 수강하셔가지고 좀 더 공부하시면 좋고요. 이 사례는 우리 대법원 국내 재판소 얘기를 하지만 내국민 대우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기에 관련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11조 2항에 보면은 수량 제한 금지, 수량 제한 금지 조항이 있다고 했죠. 물론 이제 그에 대한 예외도 있고요. 11조 자체에서 인정되는 수량 제한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WTO 법상 뭐 일반 예외 조항, 국가안보상 예외 조항 뭐 이런 예외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수량 제한 금지에 관한 11조 2항은 그 조항 자체 내에서 금지를 하고 다른 한편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수량 제한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내에 수입 또는 수출되는 특정 물품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법에 의한 무역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1조 자체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또는 수출국에 불가결한 상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수출 금지나 제한. 그리고 국제무역에 있어 상품의 분류, 등급 또는 판매에 관한 기준 또는 규칙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수출입의 금지나 제한.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 이 세 가지는 이제 11조 2항 자체 내에서 인정된 예외고요. 그리고 국제 수시상의 급박한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수입 쿼터 부과. 12조 18조 B항에 국제 주시장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산업 심각한 피해 우려로 인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제19조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따른 쿼터제 실시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예외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일반적 예외 조치, 국가 안보를 위한 예외 조치 20조, 20조, 21조 이런 예외 조치가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WTO 보면 여러 의무들,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나 원칙은 이제 회원국들이 지켜야 될 것이고요. 이제 20조 일반적 예외, 21조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조치 관련해서 몇 가지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예외 조치를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눠보면은 발동을 위해 사전 또는 사후에 다른 회원국 에게 통고나 협의가 필요한 예외가 있고요. 제19조 긴급 수입 제한, 그리고 제12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조치, 여기 이러한 예외 조치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외 조치를 발동하려면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거나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적용을 위해 사전에 WTO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25조 5항에 따른 예외인데, 이제 이 25조 5항은 이제 웨이버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WTO 회원국 일정 수 이상의 승인, 그러니까 단순 다수결이 아니고 뭐 3분의 2인가, 4분의 3인가, 가중 다수결에 따라서 의결을 통해서 웨이버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웨이버 조항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가 유럽 공동체, 유럽의 지역통합 관련해서 이 웨이버가 많이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통합을 하게 되면은 관세 동맹을 맺게 되죠. 관세 동맹. 가스텀즈 유니언이라고 하는 관세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가스텀즈 유니언은 여객국과 영내국을 차별해요. 그러니까 영내국 관세 동맹을 맺은 나라들 간의 영내국 간에는 무관세로 교역이 되고, 영내국과 여객국의 무역 관련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죠. 이거는 뭡니까? 차별이죠, 차별. 지금 최애국대우 조항 제1조 공부했지만 무역에 있어서 나라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영내국과 여객국을 차별한 거예요. A국이 영내국인 B국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무역하고, 외국인 C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외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예외에도 해당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의무 면제 25조 5항에 따라서 회원국들의 의결을 받아서 이 관세 동맹을 창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예가 그 Generalized Preference System이라고 해서 GPS 제도입니다. GPS 제도는 뭐냐면 그 못 사는 나라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특혜 관세 제도예요. 그러니까 A국, B국, 뭐 C국 쭉 있다. 그러면 A국이 무역을 하면서 개발도상국인 B국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동종 상품인데 C국, D국 상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이게 차별이에요. 물론 이게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대한다라는 것이지만, 결국 그 기본 원칙은 이제 모든 나라에게 평등하게 해라. 최애국대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우대 조치, 뭐 우대 조치, 특혜 조치라고 하는데요. WTO법에 뭐 특별히 명문 조항이 있으면은
뭐 인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많은 우대 조치 조항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건 문제가 없고요. 왜냐하면 명문으로 그게 있으니까 우대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세 관련해서는 뭐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GPS 제도가 있는데 UN 총회가 추진해서 만든 것인데 의무면제를 통해서 이게 가능.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특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하자. 못 사는 나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발전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동의 파트너로서 같이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법상 근거가 없어서 25조 5항 의무면제 웨이버 조항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게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WTO법의 뭐 절차법 부분이라고 할까요? 뭐 분쟁 해결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TO 분쟁 해결 제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자, 법적 안정성, 다자간 무역 체제의 안정성, 예견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고요. 사법적 성격이 강화되었고, 과거에 그 가트에서의 분쟁 처리 핵심 조항이 22조 23조였다면 결국 새로운 이제 DSU 이론적인 체계적인 어떤 분쟁 해결 관련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트법 23조 nullification or impairment 무효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분쟁 해결에 관련한 핵심 조항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조항이 확대 발전된 것이 DSU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볼까요? If any contracting party should consider that any benefit accruing to it directly or indirectly under this agreement. 자, WTO법 이거는 이제 회원국들에게 결국 이익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가정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is being nullified or impaired. 이러한 이익, 협정에 의해서 회원국들에게 보장된 이익들, 법이 잘 지켜지면은 WTO 조약들이 잘 준수되면은 무역이 잘 되고요. 자유무역, 자유시장이 활발하게 이렇게 작동하고 혜택이 있겠죠. 어느 나라나 어느 기업이나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이제 전제하에 이 WTO 체제가 들어선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 법을 위반하면,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된다. 예컨대 우리 한국이 법을 어겨서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면 WTO 협정상 보장된 일본의 이익이 침해되고 무효화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승소했지만 일본은 이제 그렇게 보아서 제소를 한 것이죠. Or that the attainment of any objective of the agreement is being impeded.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침해로 협정 위반으로 해서 그런 목적 달성이 방해받는다는 것이죠. As the result of the failure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다른 협약국들의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협정 위반이라는 얘기죠. The application by another contracting party of any measure, whether or not it conflicts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협정 위반은 아니지만 이건 비협정 위반입니다. 이 BC 부분은 이제 비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여기서 이제 이건 국내 조치겠죠. 애니메죠. 조치를 한
취약 당사국이 어떤 조치를 했는데 협정에 위반을 하든 안 하든 어떤 다른 취약국의 협정상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협정을 위반해서 침해할 수도 있고 협정 위반은 아니지만 어떤 조치를 통해서 침해할 수 있고 the existence of any other situation. 이제 심지어는 이건 상황 제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일정한 상황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다른 회원국의 협정상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3조 전통적으로 이 협정 위반 제소, 비협정 위반 제소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WTO 분쟁 해결제도 특징 관련해서 아까 가트 23조 방금이죠. 가트 23조도 살펴봤지만 이제 지금 과거 가트하고는 달리 여러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통일적 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DSU가 있고 그것이 모든 회원국에 적용이 되고요. 상소 제도가 존재한다. 그 과거 가트 시대에는 패널 절차만 있었어요. 근데 AB라고 하는 상소기구가 만들어지고 상소 제도가 됐다. 그리고 절차의 신속성이 확보되었다. 매 단계마다 시한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역 컨센서스 방식, 리버스 컨센서스, 그러니까 역 만장일치. 우리말로 하면은 역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반대해야만이 패널 결정이나 상소심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없던 일로 될 수 있습니다. 한 나라만이라도 찬성하면은 패널 판정은 유효해요. AB 상소기구 판정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무슨 판정을 하면 이제 회원국들이 어쩔 수 없는 거야. 과거에는 정치외교적 성격의 기구로서 가트였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승소국이 찬성하지 않을 리는 없거든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업적 성격이 매우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건 미래로 한정된 구제 조치입니다.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국제관계에서는 조약을 위반하면 이제 바로 국가 책임이 성립하고 피해국은 유책국에 대해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뭐 책임을 추구할 수 있죠. 보통 이제 국제법상 국가 책임 원칙은 그런데 WTO에서의 구제 조치는 판정 이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이미 발생한 과거의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TO 분쟁 해결 제도는 미래에 한정된 구제 조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분쟁의 해결 절차는 협의 및 패널 절차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제법상의 분쟁이 어떤 분쟁이든 간에 먼저 협의를 통해서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패널 절차가 시작되고요. 패널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3인으로 구성되고 패널이 구성되면 일주일 이내에 진행 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한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죠. 최초 구성 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제출은 9개월까지는 연장 가능하지만 부패성 상품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고서가 제출돼야 합니다. 이 패널의 판정에 불복이 있으면은 이제 상소 절차가 개시됩니다. 그리고 이 상소 절차는 법률심, 국내 신급에 있어서 이 법률심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패널 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분쟁 당사국은 이제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기 이전에 상소기구에 상소를 할 수 있고, 뭐 이게 서면 절차를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됩니다. 상소기구는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 문제와
패널이 내린 법률 해석만을 대상으로 심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WTO에는 임기 4년에 7인의 상소위원이 있고요. 상소 통보 60일 이내에 자신의 보고서 회람, 자신의 보고서를 회람해야 됩니다. 그리고 패널 보고서에 다루어진 법률 문제와 패널이 내린 법률 해석만을 대상으로 심의하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30일 이내에 역만장일치제, 리버스 컨센서스, 여기서 이제 그것이 채택되고요. 표에 보면은 WTO 분쟁 해결 흐름도가 있죠. 107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분쟁 당사국 협의 요청서부터 협의 개시, 패널 설치 요청, 분쟁 해결 기구의 패널 설치 결정, 패널 구성, 패널 심의, 패널 중간 보고서 제시, 패널 최종 보고서, 분쟁 해결 기구의 제출. 그래서 이제 그 상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 분쟁 해결 기구 상소 보고서가 채택되면은 이제 모든 그 분쟁 해결 절차 부분 관련해서 이제 그 판정이 나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뭐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되는데 불이행 시에 무슨 보상협성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복 조치, retaliatory measure, 보복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하고 달리 이 보복 조치 부분도 이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섹터 교차 보복 제도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교차 보복 제도. 그래서 이제 일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른 분야, 뭐 다른 협정까지도 보복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인 분야, 직접적인 협정, 관련 협정에 따라서 보복 조치를 해도 실효적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대상 분야, 대상 협정에 대한 보복 조치를 우선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차 보복 제도에 따라서 다른 분야, 다른 협정까지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패널 판정, 상소유 판정을 통해서 그 분쟁에 대한 실체적 부분, 실체적 판정이 이루어지면은 이걸 이행해야 되는데 그 해소국이 일반 분야가 아닌 다른 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 조치를 취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상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금전 보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상 부분이 보상을 통해서 제대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보복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 보복 조치는 말 그대로 뭐냐? 그 위반국이 뭐 협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패소했으니까 제대로 보상을 한다거나 뭐 어떤 위반 조치를 철폐한다거나 뭐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복 조치를 한다. 자신들 그러니까 승소국 그러니까 패소국의 위반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승소국은 자신도 협정상의 양해나 의무 이행을 정지한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교차 보복 제도가 있어서 다른 분야, 다른 협정에서 또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1076페이지에도 있지만 양어 표에서 합의된 수입 관세 같은 걸 그 이상으로 관세 부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관세 양어 얘기도 했지만 양어표를 제출하죠. 자, 협정상의 양어나 의무 이행을 정지한다. 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관세 양어 그러니까 약속된 관세율 이상으로 이걸 부과한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때, 자, 그 의무의 정지, 양어의 정지의 조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교차보복제도가 인정이 되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야 되니까 의무 위반 판정이 내려진 분야와 동일한 협정의 동일한 분야에서의 양어나 의무의 정지를 시도하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분쟁이 있었다. 그러면은 자동차 분야 상품무역협정 관련해서 양어나 의무의 정지를 시도해야 합니다. 둘째, 이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어나 의무의 정지를 시도하고. 자, 그러니까 상품무역협정 자동차 부분이 비실효적이다. 그럼 상품무역협정 의류 부분, 뭐 의류 부분은 어떤가요? 뭐 농산물 부분, 또 주류 분야, 뭐 이런 데서 양어나 의무의 정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방안도 비현실적이거나 비효율적이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다른 대상 협정상의 양어의 양어나 의무의 정지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상품무역협정 분야에서는 도저히 실효적인 보복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서비스무역협정이나 지적재산권협정에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 나와 있죠. 동일한 협정은 동일한 분야, 동일한 협정은 다른 분야, 다른 대상 협정. 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보복조치 적용은 잠정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종국적인 해결 방안이 돼서는 이게 법이 지향하는 방안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된 조치가 철폐된다거나 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리고 WTO 지금 DSU에는 좀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이 있습니다. 쭉 우리가 살펴본 것이 통상적인 분쟁 해결 절차라면은 그 외에도 일반 국제법상의 분쟁 해결 수단인 주선이나 조정 또는 중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단계마다 특히 이제 그 판정의 이행 관련한 뭐 아까 그 보상 협상이랄지 뭐 실효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보복 조치 뭐 정도에 관한 어떤 다툼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러한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WTO에서의 분쟁 해결이라고 해서 뭐 교재에 나와 있죠. 지금 WTO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94년에 만들어져서 1995년 초 2월인가요, 3월인가요? 그때서부터 이제 공식적인 기능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그동안 17건의 제소를 하고 16번 피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활발한 그러니까 분쟁 해결 절차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회원국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되고요. 제3자 참여를 한 사건은 뭐 총 105건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의 분쟁 상대국으로는 미국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EU가 7건, 일본 4건, 캐나다 2건, 기타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가 각 1건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제소와 피제소 관련해서 모두 1997 가트 위반 이게 가장 많았고요. 농업 분야 위생 검역 조치 위반 도 좀 있고 보조금 반도핑 분야 위반 주장이 또 많았습니다. 그게 더 많네요. 농업 분야 위생 검역 조치 두 번째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승소율도 높고 제소 피소 건수도 높고 WTO 분쟁 해결 제도를 비교적 잘 이용하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봅니다. 자, 2000년도 사건인데요. 미국의 덤핑 앤 서브시디 오프셋 이거 미국의 국내법입니다. 계속된 덤핑 또는 보조금 위반에 대해서 이제 국내적으로 일정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반덤핑법, 보조금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WTO에도 반덤핑 협정, 보조금 협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덤핑 관세, 보조금 상계 관세, subsidy offset 하면 이 상계 관세,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정부 지원, 특혜 같은 게 있게 되면은 그걸 상쇄할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덤핑 행위가 있으면은 그 덤핑 효과를 상쇄할 만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덤핑 관세, 반덤핑 관세 부과라면 이제 수입이 생기게 되죠. 관세 부과는 재정 수입이 됩니다. 그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재밌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정 수입을, 그 관세 수입을 미국 내 제소 당사자들에게 요걸 배분하는. 그러니까 미국 내 제소 당사자는 뭐예요? 기업들이죠, 기업. 그러니까 삼성이나 무슨 일본의 어떤 기업, 유럽 기업들이 덤핑을 해서 못 살겠다. 미국 정부를 통해서 다퉈달라.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그 뭐 공법상 권리가 없죠. 국제법, 우리 국내 구제 완료의 원칙이랄지 뭐 국적 계속의 원칙 뭐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만 기업은 사인입니다. 사인.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권리 의무 주체가 아니고 다툴 수가 없어요. 국제통상법도 국제공법이고 미국이라는 정부 실체가 국가 실체가 국가가 권리 의무의 주체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덤핑법이나 보조금 상계관세법 보면은 국가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대부분 기업들의 제소를 받아서 관련 기업들,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들이 예컨대 지금 반도체 상품이 덤핑돼 있다. 모여가지고 법상 요구되는 일정 수, 보통 이제 그 산업 분야의 몇 프로 이상 되는 기업들이 연명으로 이렇게 청원해서 제소를 하죠. 조사해달라. 그리고 조치를 취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정부가 버드법을 버드 수정법, 제가 이와 관련해서 논문도 한 편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버드 수정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제소 당사자들에게 그 수익금을 배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문제다. 그래서 한국, EU, 일본 등 9개국이 이게 WTO 협정 위반이다. 공동으로 미국을 제소하였고 캐나다, 멕시코 2개국도 제소했다. 그래서 이 패널은 이 법이 WTO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폐지하고 이 법의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 그 상계관세를 부과해서 또 기업에 뭡니까? 이거 배분하고 그러면은 이게 공정 경쟁이 아니잖아요. 이게 반덤핑 협정이나 보조금 협정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서 기업들과 공정 경쟁을 위한 것이죠. 국가가 뭐 보조를 한다? 그러면 협정 위반입니다. 근데 이제 보조를 해서 협정 위반이 되고 국내 보조금법 위반해서 국내 미국 정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했는데 그렇다면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또 사기업에 나눠줬다?
이건 또 하나의 보조예요. 그러니까 그 수출국이 보조를 해서 보조금 협정 위반이고 상계 관세 부과인데 그 징수액을 기업한테 또 돌려줬다. 그래서 WTO는 이것을 반덤핑 및 보조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실제로 이 버드법은 미국 국내 재판소에 의해서도 위헌이라고 평등권 위반으로 판정이 된 적이 있어요. 2003년에 이르게 되면은 상소기구 역시 패널 판정을 지지했고요. 보고서는 최종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이 보고서가 최종 채택되고 뭐 그랬는데 이걸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 관련해서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합리적 이행 기간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이건 이제 공동 제소국의 양어 정지 요청이 있었고요. 이 양어 정지 수준 이게 보복 조치가 너무 과도하다. 미국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가 이 DSU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패널이 설치돼. 양어 정지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걸 심리할 패널이 설치됩니다. 우리 국내 민사소송법이랄지 이런 거 봐도 집행 과정에서 뭐 원 재판부가 뭐 재판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제도들이 있고요. 그 비슷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72%의 보복, 양어 정지가 허용되게 되고 뭐 그런 이행 과정에서 또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한국 관련해서 아까 WTO 이용 관련해서 통계 살펴봤죠. 미국이 가장 제수도 많이 하고 피소도 많이 된 나라예요. 111건 제소했고 128건 피소됐고 EU가 97건, 피소 82건. 총 1995년 WTO 창설 이래 2010년 11월 말 기준으로 514건의 제소가 있었다. 우리 한국의 경우 제소 분야 가트 위반, 보조금 반덤핑 이 부분이 가장 많았고 피소 분야는 농업 분야, 위생 검역 조치 분야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통상법 하면은 이제 보통 이런 WTO법이 대표적이고요. 또 이제 그 외에 WTO법이 대표적이고 뭐 EU법, 또 미국의 통상법도 이제 좀 범위 내에 넣어서 강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국내 통상법인데 미국이나 EU는 뭐 국내 통상법이라고 좀 하기가 뭐하죠. 뭐 초국적이니까요. 미국이나 이제 한국의 통상법은 국내 통상법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해당이 되고 또 미국의 통상법은 우리 경제적으로 가장 큰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관련한 국내 통상법이니까 국제 통상법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WTO법, 미국 통상법, EU 통상법, 한국 통상법, 뭐 일본 통상법, 뭐 이 정도. 요즘은 이제 중국이 뭐 우리 지역에서도 뭐 영향력이 크고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크니까 중국 통상법 이런 걸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통상협정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자유무역협정도 이게 통상법 영역에서 이제 중요한데요. 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이 WTO법 체제하고 이렇게 잘 조화될 수 있느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또 학자들 간의 견해가 나뉩니다. 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WTO 통상체제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요. 개별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WTO 체제를 WTO 체제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마 후자의 견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협정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 FTA, 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제한된 국가 상호 간의 관세, 철폐 등 무역 장벽의 제거를 약속하고 자유무역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느슨한 지역경제 통합협정의 한 형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자유무역협정과 WTO 체제는 이제 우리 카트법 제24조에서도 관세 동맹과 자유무역 지역을 인정하고 있고요. 조화롭게 이걸 이해하는 것이 이제 통설적 관점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합의되면 WTO 회원국들은 상품무역 이사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많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요. 2016년 말 현재 한국은 미국, EU, EFTA, 그리고 아세안, 싱가포르,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EU하고 EFTA는 같은 유럽 국제기구지만은 다른 실체니까 자유무역협정도 법인격이 달라요. 유로피언 유니언, 유로피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이렇게 각각 체결해야 됩니다. 지금 EU에는 아직 EC도 있어요. EC, 유로피언 공동체. 이것도 독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EU를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또 한국이 이런 다른 유럽 국제기구하고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그랬지. 자유무역협정 체결할 때는 독립된 법인격이기 때문에 독립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모두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발효되고 있습니다. 네, 교재에 뭐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국제통상법 관련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인 내용에 관해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국제통상법 관련해서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니까요. 수강을 하셔서 들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